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 정치 제법 일세 에피소드 1 저희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법 일세 경제의 제자와 법률의 법자를 만들어 갖고 제법 일세를 만들었는데 두 분이 지금 민주당 대변인으로 계시는데 활약이 대단하시는데 저희가 이 평소에 거의 정치 평론을 많이 하시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 말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는 인재들인데 민주당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난 4.15 총선의 기억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두 분의 진짜 진면목을 좀 그럼 만들자. 그래서 얼마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월간 김어준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감동받았다 그런 분들도 많아갖고 모시기 힘든 두 분을 한 자리에 저희가 고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뜨겁게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한규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고 현재 서울 강남 병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지역이죠. 강남병.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제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최지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대변인 최지은입니다. 저는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도 참 어려운 지역이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프로를 만든 계기가 딴 게 아니에요. 김한규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김현장 출신의 뛰어난 어떤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법률가로서 그 정치평론 그리고 뭐 현재의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분석도 잘 해주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가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꾸 그런 정치 분석하다 보면 내가 정치 평론가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정치인인데 그리고 우리 최지은 제가 평소에는 박사라고 하는데 경제 박사인데 그렇죠. 요즘 옥스퍼드 박사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역할은 그냥 국제 문제에서 브리핑 정도 그리고 여기저기서 위원장 자리 이름 올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따갑게 아프지만 민주당이 그래서 국민의힘보다는 우월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발전성 있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먼저 우리 많은 분들이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한규 우리 대변인님의 프로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오고 있죠. 그 앞에 모니터에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기획단 위원, 단장은 안 줘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항상 앞에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이거는 누가 만든 프로필 같아요. 하나 빠졌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학부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친구들이 이제 학부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저는 이제 학부에서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법학이 아니라 이제 학부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정치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를 정치학과를 다녔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공 살린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장덕천 부천시장하고 이제 당에서 하는 유튜브를 같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장덕천 시장이 트위터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랑 대학 동기예요. 이제 한 분은 벌써 시장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낙선해서 이렇게 살고 있긴 한데 여튼 이제 동기들이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맨날 이제 정치 얘기만 하고 살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를 하게 될 줄은 모르고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덕천 시장 얘기를 한 이유가 대학교 때 이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한 1% 지지율 나올 때 우리들끼리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얘기를 하는데 장덕천 시장이 자기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거든요.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냐고. 근데 결국은 마치고 이제 혼자 먼저 이제 정치권에 입성을 하더라고요. 그 시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대통령은 누가 될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이 자리에 딱 모시면요.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들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 김한규 대변인이랑 우리 최지원 대변인은 저 민주당에 제가 볼 때는 별 중에 별인데 현실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좀 가깝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김한규 대변인님은 현재 대변인이지만 진짜 민주당이 소중하고 아끼고 잘 키워야 되는 정치인인데 그런 아쉬운 점들도 얘기 좀 할 거고 우리 최지은 국제대변인 사실 국제대변인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갖고 좀 내가 최지은 박사라고 좀 평소에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최지은 박사님 여러분들 대변인 프로필 좀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정책기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이네 이건.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국제개발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행정학 및 국제개발학 석사. 먼저 이런 얘기들을 옥스퍼드 박사. 네. 옥스퍼드 박사. 네. 석박사 다 하신 거잖아요. 석사는 하버드.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둘 다 그래도 있는 집안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해외에서 뭐 공부를 했지 않겠냐. 근데 유학 시절에 알바 같은 거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사실은 로펌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 다 되고 생활비까지 제공을 하는 이제 얼마나 인재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간 거고 운이 좋게 제 아내랑 같은 코스를 갔어요. 네. 그래서 생활비를 2배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변호사분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알바 이런 것들을 못 해갖고 제가 하여튼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간 건 아니고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갔기 때문에 유학은 이제 로펌에서 보내주는 덕분에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기회가 참 좋은 기회였네. 예, 그렇죠. 이게 학교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입학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한 90%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한국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미국 법을 좀 공부하고 났더니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업무를 할 때 그다음부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그렇겠죠. 상대방을 이해하니까 이제 대충 어떤 질문을 할지 이제 뭐 짐작이 되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현실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나라 법과 이런 괴리감이 있을 때 저 고객의 질문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법만 설명을 자꾸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우리 최재은 박사님 알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박사도 다 장학금을 받았고, 뭐 생활비, 뭐 학비 이런 거 받았고, 석사는 일부 받았어요. 학교에서 학비는 일부 받았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물론 입학 허가를 받고 김한규 대변인은 어떤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그 미래에 투자를 하는 개념에서 좀 보는 거고 최재은 박사님 내가 알기로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내가 저기 유학도 좀 가보고 싶고 막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은행도 본인이 인터넷으로 어플라이하고 막 다 그랬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당시 이제 IMF 때 아버지가 한보철강 하청업체로 일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철강업체가 다 문을 닫아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거의 뭐 이제 용돈 같은 건 알아서 벌었었고 이제 유학도 이제 삼성을 이제 졸업하고 삼성을 몇 년 다녀서 이제 월급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갔고 뭐 장학금도 받고 뭐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장학금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대학 때도 뭐 이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다스베이다 처음 나갔을 때 제목이 흑수저 인재 이래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참고로 한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아직도 한보가 붙어 있어요. 그래요? 그때 한보철강 정 회장 큰 사건이 일으켰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어제 방송 제가 사회자는 아닌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괜찮아요. 막 해도 하버드 석사가
입학이 제가 과마다 달라서 그런데 거기도 한국인들 그렇게 많이 안 받지 않나요? 2007년에 네. 제가 입학을 했는데 한국인들은 뭐 있었지만 제 과에 이제 저는 국제개발하고 정책학, 네. 그 행정학하는 그 과에는 저밖에 없었죠. 한 명.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버드 같은 경우에 유학을 많이 가는 게 저희 같은 로스쿨,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다녔던 비즈니스 스쿨, 그다음에 케네디 스쿨 이렇게 세 군데에 되게 많이 가는데 비즈니스 스쿨은 진짜 어려워요. 이재용 부회장도 첫 해 못 들어갔고 다른 과 다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고 1년에 한국에서 바로 대학 졸업하고 가는 사람 1명 내지 2명밖에 안 뽑고요.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정치를 하거나 공무원들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자들이 기자들이 이제 기업에서 펀딩 받았고 유학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케네디 스쿨에 기자들이 좀 많이 갔고 그래서 거의 TO가 딱 정해져 있어서 가기가 되게 힘든데 전 케네디 스쿨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그 과를 나왔죠. 네,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국제개발 그거 참 그러니까 참 돈이 잘 안 되는 과인데 그 과가 어려운 게 이제 그 굉장히 수업이 일단 어려워요. 이콘 PhD 프로그램이랑 비슷한데 또 그 과가 들어가긴 더 힘든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이나 MBA보다는 그렇죠. 돈이 잘 안 되는 과예요. 다들 이제 가난한 나라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선진국에서 개발할 건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케네디 스쿨에 이제 다른 과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뭐 백악관에 가서 일을 그렇죠. 한다는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비즈니스 스쿨은 돈이 많고 이러는데 우리 과 친구들은 공부는 제일 잘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저는 거기 있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사실은 그 과를 제가 졸업할 때도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에서 오퍼가 왔었어요. 이제 그 J로 시작하는 투자회사에서 뭐 J로 시작하는 그 회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왔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왔을 때 저는 이제 당연히 아프리카 가야지 이러고 갔는데 우리 과 애들은 다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프리카를 가야지. 근데 이제 다리를 건너서 MBA 스쿨에 간 친구들은 너 아프리카가 불쌍하다. 막 정말 도저히 잡을 구하지 못해서 너는 그렇게 됐구나. 안 됐다. 이 반응의 차이가 굉장히 우리 과랑 다른 과랑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다. 이걸 그때는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두 분의 이런 화려한 스펙을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누가 봐도 진짜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엄청난 스카웃을 받고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진짜? 근데 이게 사실은 정당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정서적으로 어느 쪽에 좀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고관여층은. 그러니까 나는 김한규 대표님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런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았고 저희 아버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유세하면 막 따라다니시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성향을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 군사 독재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계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있었고 저는 사실 젊은 정치인이 보수 정당 가는 게 사실 가끔 보면 되게 의아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독재나 군사 독재 시절에 그 민정당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있거든요. 전두환의 학살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민정당에서부터 결국 쭉 이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저랑 똑같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비슷한 세대잖아요. 저랑 거의 비슷한 세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몰라서 그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그 당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제 검찰당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옛날에 육법당이라고 육사 플러스 법률가 이제 민정당의 이미지였잖아요. 저는 그게 계속 남아 있어서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쪽에서도 사실 아는 분이 있어서 그쵸. 이제 지역위원장을 줄 테니 이제 총선 맞아두면 총선 나가기 쉽다라고 제안이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강남에서는 그냥 당선이네요. 이제 뭐 강남을 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이제 고민도 저는 뭐 안 했었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국민의당에 갔고 바른정당으로 바른미래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사실 민주당 출신 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네 당으로 와라. 우리는 국민의힘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결국 다 국민의힘 지금까지 합쳐져 있는데 그때 그분들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그 우리 많이 배우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정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젊다 그래갖고 그 정당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요즘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떻게 저런 정당이 국민들한테 항상 뽑히고 대통령에 의아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감이 가고.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은 제가 대충은 알지만 네, 저도 비슷한 스토리예요. 저도 사실 4.15 총선 전에 민주당 입당했을 그때쯤에 좀 작은 정당에서 비례를 준다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시대전환.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제가 가지 않았고. 근데 사실 저는 평생 진보였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세계은행에 간 것도 북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 북한에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민주당이 훨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컸고,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김영삼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김영삼이 당시에 독재에 대해서 막 단식하고 그때 그 모습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계신 거고.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이제 아버님이랑도 얘기할 때는 너는 항상 야당이다. 당시에 우리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 제가 99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학생회 운동권이 없었어요. 없어지는 시기였죠. 없었는데 저는 나름 한총련 간부 출신입니다. 오, 아무도 그래요? 모르지만 99학번 때 간부라고 하기보다는 그 우리 과에서 뭔가 그 조그마한 대표 이런 게 선출이 돼가지고 얼떨결에 학교 갔더니, 그래서 우리 과는 한총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네가 이제 한총련 간부다. 그래서 막 선배님들 따라다니고, 그때 제가 99년도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저는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당에 들어갔으면 저는 아마 정의당이나 이런 데를 그쵸. 들어갔을 텐데, 제가 이번 총선 때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었고, 사실 세계은행에서 있다가 오니까, 우리 민주당의 많은 선배님들이 너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그 자본주의 앞잡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왜냐하면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다 미국의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뭔가 무역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 선봉하고. 너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할 때도 당시에 입당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입당하기로 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체크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하시는 분이 너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보수지 않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세계은행은 경제학 안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고 정부가 이제 개입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같은 경제학 안에서 정말 이윤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투자은행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포기를 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계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자유주의니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저는 진보였고, 그게 이제 더 진보였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진보였다가? 저는 거의 저는 북한 일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면은 99년도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걸 두 분에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좋은 스펙과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뼈부터 민주당 사람들 같은데, 4.15 총선을 겪었어요, 두 분. 네. 근데 누구나 최재형 박사도 그러고 김한규 대변인도 그러고, 나 이번에 나가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공천이라는 게 녹록치 않다라는 걸 아마 이번에 정치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때로는 줄도 서야 되고 좀 힘 있는 정치인에게 여러 가지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4.15 총선 때 좀 아쉽게 두 분 다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병과 부산 어디죠? 북강서을에서 떨어졌는데, 북구하고 강서구 을인 되게 거죠? 큰 두개 합쳐서. 지역고요. 네. 거기에 부산 노무현 지역의 대통령도 3분의 1. 나오면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래도
떨어져 갖고 아까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이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했는데 솔직히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운도 좋게 그냥 지역구 공천 받아갖고 된 사람들도 네. 있어요. 제 눈에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지금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4.15 총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첫 선거 해보신 거죠? 그렇죠. 긴장도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제 사실 공천이 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까 바른미래간 이제 선배가 얘기하면서 너 대형로 폼에서 이랬는데 민주당에서 절대 너 안 받아준다. 민주당에서 너한테 좋은 자리 절대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하셨는데 난 그래도 이제 뭐 설사 안 되더라도 민주당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마 그분은 커버 안 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어렵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뭐 솔직히 뭐 이 공천의 문제가 당시에는 되게 아팠고 제가 다른 데서 출마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어디서 출마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부천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부천이 4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이제 어머님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셨고 그래갖고 외가가 있어서 또 제가 뭐 다른 연고가 있어서 좀 해보려고 네. 했는데 이제 네. 잘 안 됐고요. 그때 이제 현실적인 공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이제 서명하고 딱 이제 간 게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수진 의원님이 저랑 사법위원선 때 동기예요. 그리고 사법위원선이 20명 단위로 조가 나눠지는데 같은 조예요. 2년을 같이 이제 수험생처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친하거든요. 야, 이수진 의원이 69년생인데 김한규 대변인님이 참 빨리 합격을 하셨네요. 저도 뭐 아주 빠른 편은 아닌데 이제 이수진 의원님은 뭐 좀 다른 걸 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셔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당시에 전화 와갖고 야, 나 하여튼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조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치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정치 출신. 공천이 뭐 쉽지가 않은데 뭐 이렇게 하고 자꾸 당에서 이제 나경원하고 하라는데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를 제가 들어주고 또 강선우 의원 남편이 저랑 또 동기예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 남편도 우리 부인이 지금 경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금태섭 의원하고 붙는데 거긴 땡큐였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근데 결국 지나고 봤더니 두 분은 돼 있고 이제 저만 안 돼 있고 그래서 요즘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공천이라는 게 과연 내가 민주당에서 다음에라도 또 당선될 때를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있는 강남병이 천지개벽을 해갖고 민주당이 막 엄청 인기를 끄는 이런 지역이면 제일 좋고. 그렇게 되면은 김한규 대변인 대선 후보 되시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천지개벽이기 전현희 의원이 강남 옆에 붙어있는 을에서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강남을은 조금 좀 독특한 지역이었어요. 강남병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지역. 도곡동이 있기 때문에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그렇죠. 뭐 대치동에 소위 뭐 음마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데 요즘도 사람들이 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대선판이 열렸고 당대표 선거가 있고 이런 데 가서 지금 캠프에서 줄을 서야지 너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 지금 뭐 열심히 하지만 다음에 공천 받는다는 보장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을 좀 깨고 싶어요. 저는. 근데 가슴 아프죠. 오늘도 그런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고 이제 대선 캠프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걱정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총수님 말대로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도. 그런데 선배들이 그건 너가 배불러 사는 소리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하고 싶으면 이게 뭐 자기가 정치란 꿈을 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도 꼭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렇죠. 예.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고된 과정을 겪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시민단체 대표가 되고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민주당을 위해서 저는 평생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정치할 거다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과 또 부딪히는 벽도 있고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지은 박사님도 솔직히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죠. 저희가 너무 솔직해서. 저희 둘이 대변인 방을 같이 쓰거든요. 여러 명이 쓰는데 비슷한 얘기를 서로 같이 해요. 저도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작년에 3월 달에 트렁크 하나 들고 한국에 들어와갖고 저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갖고 4.15 총선 때 참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저 물론 선거 열심히 했어요. 두 분 다 했는데. 우리 제 아내가 80년생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이입이 돼갖고 정말요? 최지은 박사님 볼 때마다 되게 가슴 아파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4.15 총선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서 말을 하지 않고 저는 재밌는 얘기는 이제 시사타파에서 그때 제 선거 때 막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유세차가 처음 들어온 날이었는데 저는 김한규 대표님도 그래요? 그러셨구나. 전 저한테만 오신 줄 알았는데 많이 가셨군요. 그러면 홈지에 딴 지역은 안 가도 될 것 같았는데 꼭 두 분 활약하는 거는 좀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나서 유세차를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뭐냐, 막 파란 버스,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올라가서 연설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거를 시사타파에서 다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고 있으니까는 총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때가 저는 되게 웃겼어요. 위에 올라가서 어색했던 그 저쪽 생각이 당은 납니다. 트로트 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로트보다는 그냥 강하게 좀 대중 연설 저 장면인데 저때 저희가 찍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현장인데 처음에 저렇게 막 손을 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는 지금 이거 뭐야? 뭔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하여튼 저 유세하는 장면들 보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았어요. 막판에 가니까 좀 막 호소를 깊게 많이 늘었어요. 연설을 하면서. 김한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유세하다가 에피소드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비판하는 사람. 총수님이 오시진 않고 개국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갔었어요. 통상적으로 강남에서 유세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상대방은 정말 끝나기 한 일주일 전까지 유세차에 안 올라왔어요. 후보가. 그러니까 괜히 실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무시 전략이었는데 제가 도곡동 막 대치동 한복판에서 개국본 분들이 또 오면 한 일당백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김한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나와서 보고 이게 뭘 하나. 여기서는 예전에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 후보들도 그런 방식으로는 안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거의 피날레는 타워팰리스 앞에서 했어요.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최고의 뭐 부의 상징. 그러니까 저게 심장으로 딱 쳐들어가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 이제 많은 분이 와주셨고 뭐 진짜 거의 뭐 한 대충 이렇게 봐도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워팰리스 앞엔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아요. 차로 다니는 데지. 주차장.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고 뭐 당연히 뭐 욕을 하는 거야 뭐 어디든 다 비슷하게 있는데 근데 되게 그때 뿌듯했어요. 저만 뿌듯한 게 아니라 그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가 강남 지역에서 못 해본 경험이고 뭔가 이런 분위기로 강남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당시에 이제 착각을 했죠. 근데 이제 선거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로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로 많이 차이 났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났어요. 33대 66 정도로 차이 났는데 그게 이제 투표율이 74%였어요. 그 전에가 57%였는데 17%가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원래 강남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가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보수 지역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 지지층 결집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금 화면에 지금 선거 얘기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요번에는 꼭 우리 보수정당 뽑아야 된다고 요번에 뺏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을 그분들도 잘 몰랐던 게 너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관여층은 그래도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일반인 분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수층이 정말 많이 17%나 투표율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진 거네. 예, 지지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 강남도 이제 좀 바꿀 수 있다. 김한규가 잘하면 이기겠다는 예,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강남 지역이 아까 말한 이제 김영삼 후보를 좋아하던 분들이 많은 맞아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 이제 신민주당 뭐 신한국당 신한국당 전에 이제 평화민주당 말고 이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통령이 계시던 정당이 나름 강남에서 당선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보수화된 거죠.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뀐 게 되게 많아요. 진보 지역들 옛날에 나름 부산과 마산 지역 고학력층이나 지식인들이 군사 독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름 진보 진영 인사가 당선되던 지역이었는데 그 자존심이 이제 상실된 거였죠. 오래된 지지자들이. 그래서 요번에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좀 죄송하죠. 강남을 갱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랑 비슷해요. 강남을 갱남.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분들은 사투리를 쓰는 거를 창피하지 않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호남 분들은 뭔가 숨기고 서울 사람 문화가 그렇죠. 참 지역 차별에 어떻게 보면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첫 선거였지만 붙었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벽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민주당을 보면요, 두 분이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뭐 3선, 4선 하시는 분들도 빠르시는 분들은 30대 정치를 시작하셨던 분들도 많고 아무리 늦어도 40대 초. 근데 김한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올해 48이거든요. 맞습니다. 48이고 최준 대변인님도 40대가 넘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아직도 보면 애기 취급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애 취급, 막내. 그래갖고 뭐 어떻게 보면 성숙한 정치인들 인재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신인, 막내. 내가 왜들 본인들 정치 시작할 때는 막 20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엔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을 마냥 막내 취급하고 중진들이 그런 모습들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인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올해로 법 적용력이 20년 차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수진 의원하고 동기고 지금 정치권에 계시는 법조인들 뭐 박주민, 이재정, 김용민 의원님이 저보다 4년 후배고 법조로는 이제 나름 정치권에서 오래 그러니까 법률 지식으로는 이제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같이 의견도 구해주고 그러세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학번인데 나이는 박주민 의원이 1년 많지만 저랑 만나면 의견도 문의를 하시고 이제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밖에서 박주민을 바라보는 거랑 김한규를 바라보는 건 너무 애와 어른 대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는 당선 경험이라는 게 좀 뭐 크고 사실 김한규 대변인이 훨씬 젊어 보여요. 그게 큰 것 같아요. 오늘도 박주민 의원보다는 오늘도 훨씬 더 잘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어떤 방송에서 이제 뭐 청년 정치인들끼리 대담을 뭐 하려고 하는데 나와달라고 하는데 청년이요. 저 청년이 아닌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할 때 이게 20년 경력자가 할 필요가 없는 뭐 한 2, 3년
법률 지식을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제 자문 요청이 오는 거죠. 이제 사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법률 이슈라는 건 사실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금방금방 찾아보면 되는 거고 경험이 없어도 그냥 뭐 조문만 찾아봐도 되는 거라서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내가 쌓은 경험들을 활용할 때가 있을 텐데 좀 뭐 그런 건 아쉽죠. 그런데 잘 이렇게 숨겨뒀다가 나중에 혹시 국회의원 되면 법안으로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요. 두 분으로 보면요, 국회의원 이상의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아쉬운 게 배지를 안 달았다 그래갖고 막내 취급하고. 민주당만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라고 저는 좀 봐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한데 아직도 정치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3선, 4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뭐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좀 선배가 4선, 5선이 젊은 정치인들 인재들이 좀 물려주는 좋은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전략 공천을 받아간 상황인데 이제 김한규 대변인님도 공천이 원래 부천에 나갔다가 바뀐 경우고 또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3선 이상의 중진이 나오면은 좀 가산점이 아니라 감산점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면 그 다음에 좀 험지로 옮겨서 나간다든지 왜냐면은 한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 지역의 기득권화가 되고 그냥 너무 하는 일이 변화가 있어야지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큰 뭐 밸류 에디션이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런 것을 이제 당에 무슨 뭐 회의할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미운털 박히죠. 제가 혁신위에서도 얘기 처음 했거든요. 혁신위 위원으로. 처음에는 그거 괜찮네 그러고는 다 빠져 있어요. 회의록에는.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선배님들이 초선도 그렇고 공감은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다. 법안이 되려면은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되고 또 어떻게 효력을 낳고 이런 것은 이제 좀 먼 미래지 않나.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지난 4월 15일 선거 때 보면 국민의힘은 당시 미래통합당은 정말 뭐 매일매일 공천이 바뀌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민주당은 상대적으로는 많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들이 한 지역에서 재선 3선을 하면 조직력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경선으로 싸워서 못 이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나름 뭐 오랫동안 하는 의정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분도 사실은 있죠. 뭐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장 아쉬운 게 그리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처음 도전했을 때 떨어지는 거는요. 내가 처음에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좀 인정하는데 자꾸 당에서 나를 여기에다가 사실 이 험지에 박아놓고 언젠가 나는 국회의원을 해서 아까 우리 김한기 대변인님도 입법 발의 좋은 거 하고 싶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스스로들이 그만둘까 봐. 이런 정치인들이 빨리 현실 정치에 부딪혀갖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계속 이분들은 김한규 걔 강남병이잖아. 최지은 북강서 의리잖아. 이래 보면 이분들은 먼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숨 딱 막히고. 근데 저는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한편으로는 제가 아직 지역위원장이고 또 저희 지역구에 저는 애정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가 무조건 안 좋다, 막 힘들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하죠. 하지만은 또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현실 정치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김한규 대변인님은 좀 눈치도 있고 제가 보면 정치 감각이 뛰어나세요. 근데 최지은 우리 대변인님은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가지고 가끔 너무 순수하시죠. 그죠. 기존 정치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왜냐면 신선한 바람이에요. 회의 때 네. 같이 혁신일을 그쵸, 하잖아요. 혁신. 네, 어떤 얘기를 하시면 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최준희 위원장님은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회에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정치 돌아가는 걸 가 알거든요. 있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텐데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왜 대놓고 그래요? 면박은 안 주시거든요. 끝까지 자기 얘기를 소신 있게 끝까지 얘기하세요. 물론 관철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무슨 혁신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내가 이 얘기를 한 거 중에 분위기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진 3선 이상은 뭐 이렇게 컷오프 시키는 것보다는 감 3점을 좀 확실하게 주자 뭐 이런 얘기 이런 그것도 얘기나 중진 앞에서 했어요? 네, 그것도 그런 것도 했고 네. 뭐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도대체 부동산 정책 같은 거는 우리가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국토부가 만든 건데 그것을 우리 당이 뭐 했다고 지금 방어만 하고 있냐. 정책 역량 만드는 우리가 그런 기관 자체도 없는데 도대체 정책은 누가 만드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막 좋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하고 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싶어서 왔지만은 내가 뭐 정치 안 하면은 뭐 다른 걸 못 하겠냐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네, 아니, 저런 분들이 있어야죠. 사실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님들이 계속 듣기 좋은 얘기들만 그러니까요. 계속 들으고 줄 서는 사람들만 생기고. 네, 그리고 자기 신분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바뀌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현실 감각이 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과거 같으면 이런 분들 뭐 당직 네. 안 줘요. 근데 민주당이 최지은 박사님, 대변인 같은 분들의 당직을 줘서 그 회의에 참여하게 하는 자체가 민주당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당원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게시판이나 네.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당에서도 그런 거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최진이나 김한규가 꼭 뭐 안 쓸 건데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도 당원들이 뭐 난리는 안 얘기를 돼요,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죠 사실은 당원들한테. 예. 진짜 최지은 대변인이랑 김한규 대변인 무슨 네. 뭐 당직을 박탈한다 막 이랬다가는 아마 문자 폭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지금. 네, 그때 나중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요. 딴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들을 네.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정치에 입문을 하시고 나서 언론 공격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김학의 대변인. 저는 있죠. 총선 직전에 어떤 언론 공격이 있었어요? 노인 폄하 후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네. 거기 중에 누군가가 뭐 누구가 들어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체 카톡방에 믿지도 않고 그냥.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총선의 어떤 공약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 준칙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코로나19로 뭐 힘드니까 투표하러 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방법이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일면에다가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모니터링 하는 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죠. 김한규, 뭐 노인 폄하, 뭐 민주당 예전에 정동영 후보와 같은 노인 폄하 말. 근데 전혀 제가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게 4월 13일이었고. 이틀 전에 제가 터졌죠. 뭐 어찌어찌 뭐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4월 14일 날 바로 고발이 됐어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박형준 이제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그때 선대위원장이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네. 김한규 후보가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당 이름으로 고발을 했죠. 근데 선거 끝나고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하지도 않았고 설사 제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투표를 못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선거법 위반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가들은 아니까 저를 부르지도 안 하고 않고 대부분 무혐의. 또 최고의 법률가인데. 그러니까 각하 처분이란 걸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맞고소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고죄로 할까. 흠집내기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당이 개인이 없어요.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에 누가 이게 실무잔지를 찾고 막 이게 복잡해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의 사법화를 좀 싫어해서 자꾸 고소고발 정치권에 그렇죠. 사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나부터 이거를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가 되는 거 보니까 저런 분이 되는 건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해둘 걸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여기저기서 박형준 후보 네. 불법 사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터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제 또 부산하면 또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이 요즘 거기 선대 가덕도 신공 특별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평일날 며칠을 부산에 가게 돼요? 저는 이제 그동안은 서울에 이제 좀 있고 부산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거였는데 지금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잠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한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있고 선거 끝날 때까지는 부산에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네. 최지은 부산 내려가면 어때요? 과거보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참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이제 택시 타면 저 혼자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택시를 타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민심이 어떤가 이렇게. 역시 훌륭한 지역이죠. 여러분 마스크 쓰면 잘 모를 줄 알아요. 어차피 저를 잘 모르세요, 그거 사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택시를 타면은 누구 찍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택시 기사님의 상당수가 이현주 후보를 찍겠다 그러셨어요. 진짜 기사님들이 좀 화끈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주 후보 그러다가 가끔씩 또 박형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 김영춘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택시 기사님은 강서에 그 여자 후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안 나와서 아쉽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보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를 아는 분을 처음 만났다 이제 택시에서. 그래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월 총선 때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도 언론에 공격받은 거 있어요? 저는 2개 정도 있죠. 선거 전후에. 선거 전에는 제가 이제 TV 토론에 나가가지고 상대 김도우 후보한테 그 당시 신문에 공약 이행률이 부산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그 매니페스토 자료를 당원들이나 이렇게 지지자 중에 한 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공약 이행률이 최하위 수준이에요 부산에서. 제가 그 발언을 토론 중에서 했는데 토론 끝나고 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2개를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봐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좀 겁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김학규 대변인한테 바로 물어보죠. 그때는 서로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김도욱 후보가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를 이용한 거죠. 고소고발을 선거의 도구로 이용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순진한 게 있는 게 그쪽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보험 들어놓은 거죠. 내가 혹시 졌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나갖고 난리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마케팅을 하신 게 그런 발언을 해서 무혐의 이게 선거 명예훼손이다가 아니고 자기가 꼴찌한 부분을 빼고 최지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다. 딱 그것만 해서 제가 우는 듯한 사진과 그것을 엄청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선거 때 제가 이제 길에 막 울세하러 나가는 어떤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좀 억울했지만은 저 딴에는 제 블로그, 제 SNS에는 많이 알렸지만은 만약에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맞고소를 한 10개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게 좋은 건 지금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고 고소라 그러니까 무섭고 그랬었던 적이 있고 또 선거 이후에도 한나라당 당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신문에 많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본 것 같아요. 과거에 최지은 한나라당 가입한 적이 있다. 그게 제가 2010년에 제가 이제 2020년 4.15 총선 전에 본 후보 등록할 때 갑자기 등록 마감 시간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선관위에서 전화가 와서 그 선관위에서 다 확인을 한대요.
근데 지금 다른 당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탈당을 하지 않으면은 후보를 등록했을 때 불법이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내가 왜 다른 당에 가입돼 있냐 그랬더니 일단 탈당을 해야 본 후보 등록이 된대. 안 그러면 불법이래요. 근데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탈당을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가입됐냐, 언제부터 가입됐냐 그랬더니 2010년에 가입이 됐다는데 당시 저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제 명의의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입당 원서를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입당 원서도 없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당시에 뭐 누가 가입시켰냐 그랬더니 김모 씨가 추천인이라고 하는데 저나 우리 가족은 아무도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중앙당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분이 당시에 서울 모 지역에 그 구청장 예비 후보 경선이었는데 저쪽 당에 이렇게 여럿이 가입시켜준 케이스인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하고 그 이후로 그게 끝이 났는데 선거 이후에 그게 갑자기 선거 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퍼져서 해명을 했고 뭐 당시에 제가 한국에 핸드폰도 없었고 뭐 이런 거를 있던 사람이 무슨 당원 가입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뭐 녹음 이제 그쪽 당이랑 뭐 선관이랑 녹음한 파일을 다 제출을 하고 그냥 이 이제 얘기 처음에 하셨죠 방송에서. 제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이죠. 그 당시에는 해명을 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안 했지만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좀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제가 사실 이제 99년도에 한총련하고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왜 가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의 민주당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제가 기사도 막 봤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당원 가입할 때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아예 없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100 몇십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비슷한 걸 겪었던 것 같고 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기도 지금 어디 가입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허위 정당 가입. 그 개인정보를 털리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선거 전도 아니고 선거 후에 어떤 사람이 고의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뿌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뭐 처분을 하고 있어요. 시당 차원에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두 분이 딴 분들도 아니고 참 나한테까지 이렇게 언론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 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하시죠? 네, 늦어서. 근데 지금 언론 이게 너무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런 사실과 다른 제가 노인 폄하를 마치 제가 직접 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해갖고 나름 조선 이런데 일면에 이틀 연속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는 김한규 대변인이 그만큼 그쪽에서 봤을 때 위협적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건드려야지 이렇게 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쪽에서 똑같이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법상 추후보도 후속보도 청구권이 있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을 때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면 기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고 언론사에다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사가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감히 언론사한테 이런 것들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수신문 몇 군데서는 이제 저랑 협상을 하는 거죠. 똑같이 내가 어떻게 일면에 쓰냐. 선거도 끝났는데. 그래갖고 아예 인터넷판에서 빼주겠다. 그 정도로 협상을 하고 막 이렇게 대충 정리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언론의 어떤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투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변호사인 저니까 그나마 그 규정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많이 지원했는데 보수신문 나름 메이저 신문 기사들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 언론의 어떤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런 거 계신데 이것도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법률가니까 이거를 잘 아니까 뭐 따박따박 이런 조치를 취하시지 일반인들은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불법적인 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뭐 2배, 3배 뭐 징벌적 배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중요한 얘기다. 개인들의 어떤 피해 구제가 되게 쉬워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지금 되게 어렵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은 조정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돼요. 네. 사실 언론중재위원회가 뭔가 자기네들의 행정기관처럼 결정을 딱 해주면 좋겠어요. 법정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약간 뭐 공정위나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합의만 붙여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거의 포기하죠.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 개인이. 그쪽은 당연히 대형 로펌 변호사를 쓸 텐데 거기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징벌적 배상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법안 중에는 그런 어떤 개인의 피해 구제를 좀 쉽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그게 사실은 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명예회복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정말 문제가 저는 당시 방송에도 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이제 보수 방송들의 저 노인 폄하 후보라고 계속 남아있고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못 찾아갖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는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현재 법상은.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법안들이 그런 허위 정보를 활용하는 이제 유튜버들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도 네네. 사실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허위 정보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쪽은 진짜로 좀 수준이 낮은 방송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만이 아니라도 개인도 한번 잘못 찍히면 보수 방송들이 엄청 달라붙어갖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변호사할 땐 잘 몰랐어요. 법률이 잘 돼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개국본 엄청 저희도 조중동 일면에 나오고 그래요. 제가 무슨 촛불 집회 개인 횡령 배임했다. 그렇죠. 참 기가 막힌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는 아예 통장을 다 갖다 줬어요. 경찰서에. 압수수색을 하든가 말든가 다 갖다 줬어요. 거의 뭐 이제 수사가 막바지 가고 있는데 다른 사건들은 무혐의 처분 다 받았고요. 전 그거 몰랐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정정보도 청구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후속보도 청구가 있어서 후속보도 청구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이제 받게 되면 원래는 이제 그 기사랑 동일한 양으로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꼭 하십시오. 저는 이거를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보수 언론의 조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신 대변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신 기자들은 이 최종적으로 쓰기 전에 팩트 체크를 엄청 해요. 마지막에 천천히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자들은 일단 빨리 올려요. 빨리 올린 다음에 클릭 장사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고쳐요. 그게 그 경제적으로 인센티브가 다른 게 외국은 아직까지도 지면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지면이 이제 프린트되고 프린트 되기 전에 에디터가 막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단계가 있고 한국은 그거 없이 그냥 일단 빨리 올려서 클릭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스피드가 중요하고 더 자극적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클릭을 제목도 그냥 받고 아주 김한규 노인 폄하 이렇게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기사가 다 확인도 안 하는 나오더라니까요. 거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군데서 올리잖아요. 확인 안 하고. 그럼 다른 데서는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맞아요. 똑같이. 그냥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그 미래통합당 당원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한테 뭐 기자들이 전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받은 기자들이 안 쓰는 동안에 안 받는 한 기자가 쓰니까 한 뭐 10분 만에 50개 정도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토시도 하나 안 틀려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스피드가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클릭수로 돈을 받는데요. 지부 구조가. 근데 외국은 지면으로 나오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 좀 스피드에 대한 뭐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퀄리티가 퀀티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질 잘못했을 때는 뭐 손해 이런 것도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지면을 많이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클릭수로 돈 버는 그 인센티브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불법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서. 예, 그래서 지금 법안 나온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의 손해의 몇 배, 이게 원래 징벌적 배상인데 네네네. 그거 말고 클릭.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그렇죠. 이런 식의 법안도 지금 나와 있어요. 최강욱 의원님이 혹시.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좋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같이 이제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제 피해는 위자료라는 게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거 3배 해봤자 앞으로 500 정도일 거라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좋은 기사 같은 경우는 메인에 뜨면 클릭수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500만 원 주는 걸 감수하고도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예,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100개 잘못된 기사를 써도 소송 들어오는 건 한두 개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튜버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 만들면은 지금 조회수. 거기에 대해서 벌금은 몇백만 원은 내는데 돈을 버는 거는 뭐 1억도 번다고 그러니까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를 해야지 몇백만 원이 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문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버는 이익의 뭐 3배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면은 그게 발의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좀 그 인센티브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사를 못 쓰니까 어차피 이거 벌어봐야 소송 당하면 다 뺏긴다. 그렇죠. 오늘 댓글 중에 오늘부터 2분 팬 뭐 전문가 냄새가 난다. 근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아이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딴 데서 얘기 안 한 네. 것들을 좀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게 두 분 정치 들어와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죠. 사실 최근에 계속 있는 일인데 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급. 어떤 그러니까 의원급과 의원이 아닌 사람. 비의원, 지역위원장.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지금 49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 남아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원래 8곳이 안 됐는데 5분은 다 좋은 자리로 옮기시고 이제 3명이 남아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가끔 저희가 빠져요. 그러니까 의원들 행사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하다 보니까 저를 빠지기도 하고 뭔가 당에서 이렇게 무슨 직책을 맡기거나 할 때 저를 후보군으로 넣었다가도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이 연락 주셔갖고 나는 추천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래도 급이 안 맞는다. 의원이 있는데 김한규는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의원하고 같은 급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억울하지? 억울하면 다음에 당선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기업에서 외부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급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게 무슨 제가 의원 세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는데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급이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몇 번을 이제 겪으면서 조금 뭐 당선을 돼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더 간절하게. 네. 그래서 이게 꼭 개인적인 뭐 성공, 내 의원급으로 어디 가서 수행비서들 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치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제 법안으로 이제 실적을 내는 거라서 그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건 알았는데 뭐 당에서 이제 하는 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보좌진이 할 수 있는 일, 또 저같이 이제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좀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 좀 혁신위원이라든지 이런데 그래도 원외인데 의원들이 들어갈 자리를 굳이 빼고 저희를 넣어주신 분들한테는 감사한 거죠.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뭐 역할이 있고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께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김종민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여기 단골 네. 법사위 간사입니다. 네. 어쨌든 스트레스 그래서 어떻게 푸세요? 저는 운동하세요? 아니면 뭐 음악 들으세요? 저는 만화를 봅니다. 만화? 정말요? 저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되게 한심하게 보기는 하는데 만화. 웹툰도 되게 좋아하고 만화방에 가서 진짜 만화방에 가서? 만화방에도 가요. 그래서 아직도 있어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좀 되게 요즘은 팬시하게 잘 돼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노트북을 들고 만화방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냥 저는 조용하게 뭐 일하기도 하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가지고 만화 저는 약간 현실이 항상 이렇게 힘드니까 상상 뭐 이런 만화 보면 되게 좋아하고 가끔 뭐 의미 있는 만화도 있어요. 그거 요즘 뭐 옛날에 택배 노동자 얘기할 때 까대기라는 만화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만화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 경험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밌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만화방 그 순간은 집중하고 모든 걸 잊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 방법 뭐 있어요? 저요? 사실 저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바다를 본다든지 뭐 산을 본다든지 그러는데 사실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춤을 추는 걸 좋아해요? 좋아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모든 걸 지금 술 마시는 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집에서 혼술이에요? 뭐 친구들이랑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같이 마음 통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 저도 그 급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영입인재로 들어온 친구들이 다 당선됐구나. 다 당선됐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가덕도 때문에 이제 모인다 이러면 저희 지역구인데 부산 지역 의원들 다 모여라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왔는데 저는 제가 뭐 자의반 타의반 제가 험지 가서 떨어진 거고 딴 데 갔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제 같이 와가지고 강서구에서 가덕도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들은 의원이니까 앞에 서고 저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지역구에서. 사실 좀 창피해요. 우리 구의원 시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최지은 박사에 대해서는 영입인재라서 그래도 조금 달리 생각해 주는 건 있어요. 그 당에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 사실 저 같은 법조인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정치권에도. 그런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분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민주당에 없어요. 최지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도 되게 독보적인 경력이고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느껴요. 의원들이 최지은 박사는 그래도 좀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직은 안 챙겨주신 다음 것 같은데. 총선 때 민주당 안에서 가장 싸움이 치열할 지역구가 어디냐면 박용진 의원님 지역구예요. 거기는 당원들이 벼르고 있는 지역구라서 21대 제2의 금태섭 지역구예요. 거기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좀 박용진 의원님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대선 후보 아니세요? 그분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랑은 좀 놀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됐는데 배고플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 뭐예요, 김현기 대변인? 저는 떡볶이, 무조건 떡볶이. 저도요. 최지은 대표. 저도요. 떡볶이? 네, 되게 좋아해요. 네, 떡볶이 맛집 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배고플 때? 저는 힘든 날, 이렇게 방송 녹화하거나 그래서 되게 지치면 집에 가면서 출발하면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집에 가서 먹고 그러면 제가 떡볶이를 탁 열면 저 딸 둘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딸 둘이 딱 옆에 와서 앉아요. 귀엽다. 엄마가 평소에는 잘 못 먹게 하니까 아빠가 먹으면 옆에 와서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애들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컸어요. 최지 대변인도?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그런 한국 음식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물론 한국 식당에 가야 되지만은 그게 제일 김치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김현기 대변인님은 그러면 따님이 두 분이신데 평소에 요리 좀 하세요? 내가 요거 아니 그래도 엄마가 없을 때 배고프다 그러면 시켜먹기 그럴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냥 볶음밥 같은 거는 해줘요. 애들이 되게 잘 먹겠네요. 네, 잘 먹고 볶음밥이야 사실은 그냥 간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애들이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먹을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애들은 잘 먹어요. 네. 입맛 초딩 입맛이죠. 네,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리지널 초딩이거든요. 최준 박사님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 1은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주 에피소드는 뭐 분노 또는 꿈. 안 잘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저희가 저는 두 분이 나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잘리는 게 두 분이 현직이 되는 날까지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 개국본과 저희 시민들은 늘 민주당의 인재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가 좀 색다른 거래요. 오늘은 음악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아까 춤 좋아하신다니까 댄스 저는 비밀인데 이거 최준 대변인님 나중에 국회의원 당선되시면 춤 한번 춰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에피소드별로 여러분들 우리 두 분과 제가 상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기존에 있던 정치 얘기도 조금씩 하지만 색다른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편안하게 즐겁게 봤다는데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네, 저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했어요. 방송들 맨날 이제 골 아픈 주제만 하다가 그냥
제 얘기하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네. 것 같고 오늘 기회 주신 이제 제작진, 총수님을 포함한 제작진과 그리고 함께한 우리 최지은 대변인 같이 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지역구죠. 선거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선거 얘기도 한번 계시지만 하죠. 나중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첫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작하는 한번 정치 제법 일세 에피소드 1은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왜 선택을 했고 두 분의 진짜 비주얼들만 봐도 얼굴로만 하면 5선이라는데. 저는 김한길 대변인이 나중에는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무슨 말씀을. 그런 인재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 네. 진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든든하고 그런 분, 우리 최지은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네, 오늘 정치제법 일세 에피소드 1 선택편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